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사에서의 고된 근무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지만 민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했는데도 말이에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회사 일로 못 나가겠어. 택시 타고 와라는 짧은 메시지만 달랑 와 있더군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높아진 건물들, 새로 생긴 상가들,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오랜만에 한국 오시는 거예요? 라며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았죠. 거실에는 이전에 없던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모던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의 가죽 냄새가 새것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민지야 왔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둘러보니 신발장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여성용 하이힐이 여러 켤레 새로 추가되어 있었고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민지가 언제부터 이런 비싼 신발을 신기 시작했나 싶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향초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지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물건들이었죠. 부엌으로 가니 냉장고에는 수입 와인 몇 병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민지가 언제부터 이런 취향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와인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프랑스산 고급 와인들이었어요. 한 병에 1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평소 민지가 좋아하지 않던 치즈와 올리브, 그리고 각종 수입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 구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민지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왔어? 좀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민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아내의 첫 마디치고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마치 며칠 전에 헤어진 사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이 서운했어요. 공항에 마중 못 나와서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변명 같은 말을 하며 민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너머로 보이는 민지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화장품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샤넬, 디올, 랑콤 같은 고가 브랜드들이 화장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저렴한 화장품만 쓰던 민지였는데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네. 집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말했더니 민지는 2년이나 혼자 있었는데 당연하지 않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려는데 세면대에 놓인 남성용 면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 제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쓰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였죠. 고급스러운 독일제 면도기였는데 아직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물어보니 민지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그거? 내 형이 며칠 전에 놀러와서 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자식 면도기만 쓰는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게다가 형이 우리 집에 온 건 1년 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면도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누 거품을 내며 2년간의 해외 생활을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던 시간들. 힘들 때마다 민지의 따뜻한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지금의 차가운 분위기가 더욱 당혹스러웠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민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며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오랜만에 만난 남편을 맞이하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왠지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년간의 해외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매일 밤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힘들 때마다 민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누워있는 민지에게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그 낯선 면도기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하며 화장을 하는 민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더군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까지 꼼꼼하게 발라가며 화장하는 모습이 마치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습니다. 목 뒤쪽과 손목에까지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디 가는데?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의 눈동자가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몸에 딱 맞는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는데 이런 차림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나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민지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에서 2년간 쌓인 우편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고지서, 공과금 청구서, 각종 안내장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며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가 2인분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호텔 바에서의 결제 내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민지가 혼자 이런 곳을 갔다는 게 이상했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결제 시간대도 의심스러웠어요.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였는데 민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는 자유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그런 비싼 곳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백화점에서 남성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한 내역이었어요. 넥타이, 셔츠, 심지어 남성용 향수까지 구매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한 흔적이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물용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런 비싼 선물을 사주는 걸까요? 옷장을 열어보니 제가 모르는 고급 속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이스 소재의 란제리들과 섹시한 디자인의 잠옷들이 그것도 아직 택이 달린 채로 걸려 있었어요. 민지는 평소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속옷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붉은색과 분홍색의 화려한 속옷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속옷들의 가격표였어요. 한 벌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지가 이런 취향으로 변한 걸까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사용하지 않은 콘돔 한 상자가 나왔어요. 저희 부부는 피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콘돔이 필요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것들이 보였어요. 고급 샴페인과 와인들, 그리고 평소 민지가 좋아하지 않던 치즈와 견과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민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와인들의 빈티지를 보니 모두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었어요. 거실 곳곳을 살펴보니 작은 변화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서 발견한 남성용 헤어젤, 화분 뒤에 숨겨진 담배갑. 심지어 현관 신발장에는 제 것이 아닌 남성용 구두도 한 켤레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제 발보다 한 치수 작은 275였어요. 구두를 들어보니 아직 밑창이 그리 닳지 않은 걸로 봐서 최근에 신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는 없겠죠. 저녁 무렵 민지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민지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친구들이 놀러 오면서 가져온 거야. 요즘 집에서 모임 자주 하거든. 하지만 민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또한 민지가 말하는 동안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을 보였는데 이는 민지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민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민지가 다른 남자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며칠 후 집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어요. 펼쳐보니 통화 내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사용료가 5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달은 15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 번호로의 통화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윤상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는데 거의 매일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 시간대 통화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개수도 한 달에 수천 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청구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통화 시간대도 이상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일하는 시간, 즉 한국 시간으로는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연락할 수 없는 시간을 노린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제가 회의나 출장으로 바쁠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만 통화가 몰려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데이터 사용량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았어요. 동영상 통화나 사진 전송을 자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전화 요금이 전혀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와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거든요. 민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윤상혁이라는 사람 알아? 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도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하다가 이내 진정하며 사업 관련해서 상담받은 사람이야. 내가 없는 동안 부업을 생각해 봤거든.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있나? 거의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던데. 제가 청구서를 보여주니 민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복잡한 사업이라서 상담을 많이 받아야 했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화하던 민지가 이렇게 시선을 피한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나도 알고 싶어. 더 자세히 물어보니 민지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건데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민지는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상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있었거든요.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지?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함께 찍은 셀카들, 호텔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와?
조심해야 해. 들킬 뻔했어. 같은 내용들을 보니 제대로 된 불륜이었던 거죠. 더욱 화가 났던 건 제 이야기도 나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걔는 해외에서 바빠서 신경 안 써. 괜찮아. 둔해서 눈치 못 챌 거야. 라는 식으로 저를 우습게 여기는 내용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돌아오면 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못 끊겠어 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간 믿고 살았던 아내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해외에서 힘들 때마다 민지를 생각하며 버텨왔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로 사랑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던 민지가 낮에는 다른 남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년간 열심히 일하느라 늙어 보이는 얼굴, 스트레스로 생긴 주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민지를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정도로는 민지가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민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거의 매일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화장도 더욱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해졌습니다. 특히 속옷까지 신경 써서 입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게 분명했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나가더군요.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친구들과 쇼핑 간다며 나가는 걸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1시간 정도 뒤처져서 민지가 향하는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저도 같은 차량에 타되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 수줍어하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민지는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니 혼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값비싼 정장과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일어났고 둘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그런 포옹이었거든요. 카페 안에서 둘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사이였어요. 남자는 민지의 손등에 키스를 하기도 했고 민지는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민지의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거든요. 둘은 1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계속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남자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남자는 민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도 했어요. 이런 친밀한 스킨십을 보니 둘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둘이 카페를 나왔어요. 남자는 민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걸어갔고 민지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검은색 고급 SUV에 함께 탔어요. 번호판을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차는 시내 한 호텔 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지만 호텔 앞에서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호텔 입구에서 남자가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지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돌아왔을 때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쇼핑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하며 들어왔지만 쇼핑백은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립스틱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뭐 샀어? 물어보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샀어 라며 서둘러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민지의 가방을 살펴봤어요. 호텔 키카드가 하나 들어있었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2인분 식사비가 15만 원이나 나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가방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지 옆에 누워있는 게 고문 같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민지가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다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제가 해외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동안 민지는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군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메모해둔 차량 번호를 가지고 지인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알아봤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에게 부탁해서 조회한 결과 윤상혁 45세, 직업은 IT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꽤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여러 기사에도 나온 인물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설립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소개되어 있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 직원만 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모바일 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 최근에는 게임 분야에도 진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윤상혁의 프로필을 보니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서 몇 년 근무한 후 창업을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윤상혁이 기혼자라는 점이었어요. 아내는 정은혜라는 분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윤상혁의 아내 정은혜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3세 정도로 보였고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인이었어요. 학원 홈페이지를 보니 실력 있는 강사진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원 소개글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음악 교육에 임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 여성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윤상혁의 회사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 회사였는데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투자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위치도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고 사무실 임대료만 월 1,00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니 민지와 윤상혁의 만남은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만났고 장소도 매번 달랐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윤상혁은 민지에게 비싼 선물도 자주 사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차고 있던 새 시계, 가방, 액세서리들이 모두 윤상혁이 사준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민지가 최근에 차기 시작한 시계는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은 하는 것이었어요. 계산해보니 제가 해외에 있던 2년 동안 이 관계가 지속되어 왔던 것 같았어요. 민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보니 윤상혁과의 메시지, 기록이 1년 반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친밀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상담건으로 연락드려요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불륜으로까지 발전했는지 그 과정이 메시지로 다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힘들어하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민지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윤상혁이 민지에게 해외여행도 제안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 일본 온천 여행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상혁의 아내인 정은혜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정은혜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연락해서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어줄까요? 오히려 사기꾼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은혜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학원은 강남구에 위치해 있었고 상당히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홈페이지를 보니 정은혜는 원장이면서 동시에 실력 있는 피아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소개글을 보니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후기도 좋았고 아이들의 콩쿠르 수상 실적도 우수했습니다. 정은혜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음대를 나온 후 오랫동안 음악 교육에 종사해온 전문가였어요. 결혼 전에는 연주자로도 활동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익명으로 먼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정은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당신의 가정과 관련된 일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경계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이틀 후 정은혜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직접 만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중한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 쉽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남편 윤상혁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더니 사흘 후에야 연락이 왔어요. 정말이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 증거를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신중한 분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윤상혁이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과 함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들이었어요. 너무 노골적인 내용은 피하고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정은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이 맞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정은혜를 만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는 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정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해외 근무에서 돌아온 후 발견한 이상한 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은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상혁이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신경 쓰더라고요. 정은혜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보니까 정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어요. 둘 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은혜는 이혼과 함께 딸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정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을 직접 잡아야겠어요. 우리는 공동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은혜는 생각보다 담담하고 현실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은혜와 협력하여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정은혜는 윤상혁의 일정을 파악하고 저는 민지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둘이 만나는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목요일 오후에 만나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정해 보였어요. 윤상혁은 목요일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고, 민지도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갔거든요. 결정적인 현장을 잡기 위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지가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간 후 뒤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민지는 평소 만나던 카페로 향했어요. 정은혜는 윤상혁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나왔어요. 10분 후면 카페에 도착할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며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윤상혁이 카페에 도착하자 민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둘은 잠시 차를 마신 후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와 정은혜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윤상혁이 프런트에서 키를 받을 때 민지는 옆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명백히 함께 온 것이 확실했어요. 2시간 정도 후 둘이 호텔에서 나올 때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민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윤상혁은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는 모습이었죠. 호텔 주차장에서 둘이 작별 키스를 하는 장면까지 포착했습니다. 정은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직접 보며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나요? 정은혜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통할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민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윤상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특히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들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 같은 메시지들이 호텔에서 나온 후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통화 녹음도 몇 개 남겨두었습니다. 정은혜도 마찬가지로 윤상혁의 휴대폰에서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민지에게 보낸 사랑 고백 메시지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 심지어 제 흉을 보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 남편 언제 또 해외 나가나? 그럼 우리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을 텐데. 같은 메시지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더욱 화가 난 건 윤상혁이 민지에게 아내는 의심 안 해, 순진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내용이었죠.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은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딸의 양육권 확보에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지와 윤상혁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해줄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이들의 배신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된 후
정은혜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상대로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서로 연락해서 변명을 맞춰볼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지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가려는 순간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지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야? 약속 시간 늦는다고 하며 서둘렀지만 제가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윤상혁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더 잘 알지 않나? 윤상혁과 2년간 불륜을 저지른 건 말이야.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차례로 보여줬어요. 메시지 내용, 호텔 출입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둘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들을 보여주니 민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변명은 그만해.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어.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야. 민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5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같은 시각 정은혜도 윤상혁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윤상혁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들을 보고는 관념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은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윤상혁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만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만큼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법정에서 만나죠.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민지와 윤상혁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저는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2억 원,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정은혜도 승소했습니다. 딸의 양육권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고 윤상혁의 재산 상당 부분을 확보했어요. 피아노 학원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상혁은 이 일로 사업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회사 직원들도 많이 떠났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신뢰도 완전히 실추되었죠. 민지는 이혼 후 혼자 살게 되었어요.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윤상혁도 파산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민지를 돌봐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둘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정은혜와는 가끔 연락하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배신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민지와 윤상혁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